한국이 압도적인 메모리에서의 1위가 된 것이고 이제 전 세계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산업이 돼버린 거죠. HBM 또 DDR5 D램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또 더 많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GPU를 팔 수 있느냐 또 구글이 AI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HBM 가격도 50%에서 100% 정도까지 값이 뛴 겁니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 거죠. 중동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초 국내 반도체 수출이 152.5%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도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요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이 34%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을 놓고 보면 반도체 비중이 24%예요. 그게 34%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량이 늘어났다기보다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특히 그 DDR5라고 하는 거, 그 D램이죠. D램의 한 품목인데 이 DDR5는 이 거래마다 조금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200%에서 300% 가격이 올랐어요. 2025년 그 기간 동안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같은 물량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요. 액수로 하면 엄청나게 그 금액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뛰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DDR5는 200%에서 300% 올랐다고 했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HBM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 거. DDR5는 D램이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얇은 그 반도체 판. HBM은 그 D램을 여러 장 쌓아 올려서 적층을 해서 그것을 본딩을 한 겁니다. 용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HBM인데 그 HBM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뛴 거예요. 뭐 거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100% 정도까지 값이 뛴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출에 SK 하이닉스 같으면 3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별로 조금 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들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것들의 수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철강이라든가 무슨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수출 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만도 보면 2025년의 경우에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5% 정도 되거든요. 전체 수출 총액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2025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총액이 전체에서 24%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올해 1분기에는 거의 34%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비중 그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대만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에 크게 뒤처졌던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완전히 역전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를 보시면요. 일본의 특히 D램 분야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인텔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텔이 주종 품목이 CPU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텔은 D램 기업이었어요. 그 세계 D램에 가장 많은 D램을 공급하는 데가 바로 인텔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일본이 인텔을 추격을 했고 인텔이 완전히
D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PU로 인텔이 이제 그 업종 전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 D램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언제부터 이걸 추월하기 시작했느냐? 1988년 요 무렵부터 추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실은 한국 반도체들은 완전히 적자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특히 제일 먼저 여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삼성이 D램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왜? 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가 다 무너질 상황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1988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반도체 적자를 다 보전하고도 이제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이 그때부터 그야말로 대박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삼성이 그때 반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가 PC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PC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청계천재 이런 거 아시잖아요. 또 삼보 트라이잼 이런 거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컴퓨터라고 하면요. 집채만한 거였어요. 중형 컴퓨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책상 크기만한 엄청나게 큰 그리고 매우 비싼 거 그게 바로 컴퓨터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8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IBM PC 컴패터블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호환기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나 PC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나 뭐 반도체 싸구려 반도체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면 그게 PC가 되는 거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에서 수많은 그런 뭐 조그만 허접한 컴퓨터 가게들이 PC를 조립하고 또 뭐 용산에서도 조립하고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 싸구려 반도체를 사람들이 찾게 된 거예요. 왜? PC가 싸구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 유학할 때 1984년부터 88년까지 유학 중이었습니다만은 제가 86년에 제 PC를 샀거든요. 개인용 PC를. 그때 $1,500를 주고 샀는데요. 그거 대만제였어요. 그 이전까지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요. 몇만 달러는 줘야 되는 거였는데요. $1,500짜리를 제가 산 거예요. 학생이. 그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싸구려 반도체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싸구려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체가 어디 있냐?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였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싸구려 반도체는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도시바라든가 뭐 소니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정교하고 수명이 긴 것들 이런 거를 만들어서 IBM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납품을 했던 겁니다. 그 비싼 컴퓨터에다가. 그런데 이제 싸구려 반도체가 나오다가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삼성전자 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싸구려 컴퓨터들은요. 일제 메이드 인 재팬 반도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비싸고 낭비인 거예요. 삼성은 내구 년수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근데 싸구려 PC들은 한 2, 3년이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드 인 재팬 반도체 D램들은 수명이 20년, 25년 막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비싸요. 고장도 안 나죠. 자, 그런데 그런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싸구려 PC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제 D램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국산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박을 내게 된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 당연히 제대로 된 비즈니스라면 그러면 싸구려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일본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 뭐 모노츠쿠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점점 더 계속해서 집요하게 더 정교한 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죠. 일본은 결국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시장에서 팔리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품질이 형편없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팔리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시장에 적응을 해갔던 게 우리 한국의 반도체였고 그걸로 성공을 거뒀던 거죠. 일본은 계속해서 비싼 걸 고집하다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한국은 처음에 그 D램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데 그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럼 그 기술을 누구한테 전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다가. 미국 기업들이 전수를 해줬어요. 특히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데가 전수를 해줬거든요. 그 마이크론은 그럼 왜 한국에다가 그걸 전수해줬느냐? 일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왜? 아니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생겼잖아요. 실리콘밸리는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비즈니스 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기업, 특히 D램 하는 기업들이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데에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우리한테 기술 좀 넘겨줘. 기술 좀 팔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인데 일본한테 당할 거면 차라리 그냥 한국한테 주지 뭐 해서 한국한테 기술을 넘겨준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외교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누른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1986년에 체결을 한 거고 그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했던 거는 너 반도체 값 떨어뜨리지 마.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요 밑으로는 못 내려. 가격을 못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팔기도 매우 어려운 거죠. 한국은 매우 값싸게 나갔는데 일본은 값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쳤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한국한테 결국은 시들시들 해줬고 1990년대가 되면 한국이 시장 점유율로 일본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1990년대 말이에요. 우리 IMF 위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가 또 결정적이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불황이 오게 된 겁니다. IMF 위기라고 하는 게 한국만 당한 게 아니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왔어요. 그런데 불황이 오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투자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다 줄인 거예요. 생산도 줄이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특히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느냐?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린 거예요. 소위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한 거죠. 치킨 게임이 뭡니까? 두 대 자동차가 서로 맞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부딪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게 바로 치킨 게임이에요. 근데 이기려면 상대방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런 게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뒤로 물러선 거예요. 다 투자를 줄인 거죠.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청단 공정으로 계속 투자를 늘려갔는데 다른 데는 야 시장도 줄어드는데 저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해서 뒤로 물러섰고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로 특히 D램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게 요즘에 와서는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게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또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하면서 한국이 압도적인 메모리에서의 1위가 된 것이고 일본은 진작 2000년대 초반만 되더라도 이미 일본의 메모리 산업은 거의 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이 저가 PC가 나오는 상황을 적응을 못했고 둘째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도와준 것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한국의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했고 그것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저는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이후 시작된 AI 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대형 기회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AI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를 쓰셔도 그렇고 코파일럿을 쓰셔도 그렇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 에이전트 AI가 돼 있는 거예요. 그 AI들이 무슨 소리냐? 나의 대리인입니다. 걔네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컴퓨터 AI라고 하는 것도 결국 컴퓨터 하드웨어로 따지면 컴퓨터잖아요. 그 컴퓨터가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PC를 쓰고 뭐 거기서 계산을 하고 문서 작성을 하고 하면 내가 기억을 시키는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걔하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걔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분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분신이 그러니까 제미나이에도 생기고 챗GPT에도 생기고 코파일럿에도 생기고 내가 쓰는 AI에는 다 나의 분신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신은 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성품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행동 방식을 기억하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기억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기억력이 뭐냐? 바로 메모리인 겁니다. 그 메모리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삼성전자가 만들고 또 한 30% 정도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데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바로 한국의 이 두 기업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과거에 비하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컴퓨터 세상에서 무슨 말씀이냐?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 D램,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영어로 슬레이브 엘리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슬레이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부품인 거예요. 이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거는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D램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언제 주로 늘어났냐면요. 인텔이 CPU를 새로 업그레이드된 CPU를 내놓을 때, 이 세상에 내놓을 때 그러면 D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어요. 무슨 소리냐? 인텔 인사이드라고 했잖아요. 인텔이 새로운 CPU, 업그레이드된 CPU를 내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펜티움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새로운 컴퓨터를 바꾸게 되잖아요. 왜? 그 이전 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지니까 컴퓨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는 CPU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D램도 따라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PU가 바뀌게 되면 D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D램은 그 자체로 자기 수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D램이라고 하는 것은 인텔 CPU에 그냥 따라다니는 노예 같은 존재야. 그래서 슬레이브 엘리먼트라고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지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이 그 GPU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원래는 게임하는 데 쓰는 거였잖아요. 게임용 컴퓨터에 쓰는 게 바로 GPU 그 인터페이스 뭐 그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AI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빨라요. 연산 속도가 빠른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뒤에서 메모리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CPU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D램은 얼마든지 그걸 받쳐줄 수가 있었어요. 왜? 그거는 그냥 널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GPU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D램이 받쳐줄 수 없을 정도로 이 GPU는 너무나 흔해진 거고 D램이 오히려 부족해진 거죠. 특히 D램을 적층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니까 더욱더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게 D램이 점점 더 모자라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D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HBM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라든가 또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인텔이 CPU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D램의 수요가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HBM 또 DDR5 이런 D램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또 더 많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GPU를 팔 수 있느냐 또 구글이 AI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D램의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이 가지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그걸 가졌을까요? 그거는 컴퓨터 회사가 가졌거나 또는 인텔이 가졌거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게 됐다. 그래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한국은요, 메모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산업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는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0%라고 하더라도 그냥 끌려가는 산업이었던 겁니다. CPU라든가 또는 다른 이 프로세서들 연산하는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것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연산을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의 메모리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조선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한국의 전략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생태계가 커지는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 산업은 무엇일까요? 전기 산업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띵크탱크들이 추정을 해놓은 바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기 소모량이 필요로 하는 전기 수요량이 기존의 것보다 35에서 40%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량도 한 40%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발전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발전소를 40%를 늘린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로가 26개가 있거든요. 40%를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로만 놓고 본다면 10개를 더 늘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지금 원자로를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에 지금 100개가 있거든요. 미국의 원자로가. 자,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 설계는 잘해요. 미국은 뭐든지 설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서 실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공장 같으면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는 거죠. 또 원자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자로라고 하는 거 우리 사진에서 보면 뭡니까? 이렇게 길게 원통으로 돼 있고 그 위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원자로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다 콘크리트예요. 그럼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건설회사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는 또 어디냐? 그거는 중국의 건설회사, 또 대한민국 같으면 현대건설 같은데 그런 데거든요. 자, 그리고 발전소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소에서부터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뭐 기업까지 전기를 송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송전 탑이 필요하고요. 전선이 필요하고요. 변압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나라들이 해결을 못하느냐? 그게 선진국들인 겁니다. 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이든 서유럽 국가들이든 이 유럽의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뭐든지 사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 왜? 중국하고 적대 관계가 자꾸 형성이 되니까 중국으로부터는 그런 물건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술도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 안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 안전하면서도 제조 능력, 건설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LS 전선이라든가 또 현대 계열의 이 변압기 만드는 데들 있잖아요. 현대 일렉트로닉스인가 뭐 이런 데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으면 발전소에서 쓰이는 이 가스 터빈 또 원자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현대건설 같으면 원자로의 냉각탑 같은 거 이걸 건설하는 일 그런 것이고 또 LS전선은 송전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기와 관련된 산업들 지금도 이미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여기에서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은 이런 산업들이요. 이게 사실은 첨단 산업이 아닙니다. 이게 재래식 산업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양 산업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갑자기 AI 때문에 전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분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뭐 첨단 기술들이 아니고 오래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의 기업들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잘 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투자에도 중국이 한국 반도체, HBM과 메모리를 당장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중국이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마이크론 이런 데들이 다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EUV라고 하는 거죠. EUV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 극자외선 장비는 누가 만드냐면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 기업 한 군데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제재를 한 겁니다. 미국이 제재를 동원을 해서 ASML로 하여금 중국에게 EUV 장비를 극자외선 장비를 거기다가 공급하지 말라라고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자외선 장비를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데들은 다 쓸 수가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EUV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거 대신에 DUV라고 하는 것을 써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보다 한 세대 이전의 것을 중국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DUV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는 대개 한 20나노 수준의 그런 정도의 반도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형 반도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 중국은 그것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이상을 만들려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처럼 그거보다 더 정교한 7나노라든가 5나노라든가 2나노, 3나노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EUV 장비를 쓸 수가 없다. DUV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내놓고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 못 따라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ASML 네덜란드는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기업이 중국 업체한테 수출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왜 미국이 그러는 거야? 무슨 권리로? 미국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EUV 장비라고 하는 거는요. 부품의 숫자가 무려 10만 개입니다. 부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EUV 장비의 크기는요.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 있잖아요. 컨테이너 트럭 한 2대 정도가 돼요. 그 부피가 그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숫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미국 업체예요. 사이머라고 하는 업체거든요. 그 광원.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그게 광원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업체 사이머라고 하는 데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SML이 미국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사이머로 하여금 쟤한테 광원 공급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SML은 EUB를 만들기 위해서 10만 개의 부품이 있고 그 협력사의 숫자가 5천 개에 달해요. 그리고 나라의 숫자는 16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EUB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거는요.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국만 빼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달려들어서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극자외선 장비다. 그리고 그 협업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네덜란드의 ASM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미국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ASML에게 그것을 중국에게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이걸 만들지 못할까요? 중국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5천 개가 넘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이루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중국은요, 그렇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업체 속에 다 여러 기능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생산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다 자기 손 아래 두고 자기 부하인 것처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지만 대등한 협력 관계는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건 우리 문화하고 잘 안 맞아요. 중국은 더욱더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대등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협업을 한다? 이것은 웬만한 데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EUB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극자외선 장비를 쓸 수도 없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밀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들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국도 7나노짜리를 만들었어.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7나노짜리를 만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품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한국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이 극자외선 장비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7나노짜리 반도체를 중국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DUV 장비를 갖고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 단계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요.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이제 목각 인형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게 바로 칼이거든요. 그리고 나무 그 깎는 그 대상은 바로 실리콘 웨이퍼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깎는데 EUV 장비는 매우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DUV 장비, 중국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장비는 무딘 칼이에요. 칼이 굉장히 무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깎으면 깎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딘 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중국이 만드는 7나노 반도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들기는 만드는데 수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 수율은 뭡니까? 성공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 이것은 바로 장비를 극자외선 장비, 최첨단 장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해상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 나타날 첫 충격은 무엇일까요?
이란이 이제 석유 수출국이잖아요.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 석유 수출은 사실은 몰래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핵 개발을 하면서 유엔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당하게 됐고 석유 수출을 못한다. 다른 나라는 이란의 것을 수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란 석유를 수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계속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하는 것의 80% 내지 90%는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제재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바다에 석유 운반선, 유조선들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는데 그중에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런 그 대형 선박들은요, 자동 위치 발신 장치라고 하는 걸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이 선박들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다니는 거예요. 끄고 다니고 또는 가짜 잘못된 위치 정보를 발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A라고 하는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발신되는 위치 정보는 아예 꺼져 있거나 또는 엉뚱한데 예를 들어서 태평양 어디인가에 있는 것으로 위치 신호를 발신하고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잡히는 선박에 관한 위치 데이터를 보면 이란에서는 원유 수출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500척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란과 관련된 것들이 한 600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쭉 나가서 중간에 다른 배를 만나는 거죠. 다른 유조선들, 빈 유조선을 만나서 거기에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를 옮겨 싣습니다. 옮겨 싣고선 그게 말레이시아로 들어간다든가 뭐 또는 다른 어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출발을 해서 중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그 유조선들은 이란에서 온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다른 어딘가에서 온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들은 그게 이란산이 아니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온다든가 다른 어딘가에서 오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 사실은 이 이란에서도 원유를 수입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도 수입하고 이게 다 제재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 석유들이 중국으로 대거 들어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다 다른 어딘가에서 오는 그런 석유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것을 받는 대가로 굉장히 싼 값에 국제 가격보다 한 10%에서 20% 싼 값에 그것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가가 싼 겁니까? 굉장히 원가가 싸죠. 그래서 중국 제품들의 원가가 싼 데에는 이렇게 값싼 원유, 제재 대상인 원유들을 불법적으로 수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큰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부터는 최소한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니까 그것을 어딘가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데서 원유를 사오게 되면 그만큼 중국은 원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제값을 내고 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국제 원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으로 인해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석유를 수입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된 원유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란산 싸구려 원유 또 러시아산 싸구려 원유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또 중국 제품의 수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런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정유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기를 발전할 때도 기름을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원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중국 제품, 제조 제품 전반적인 값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극명한 중동 원유 의존도 차이가 위기 시 양국의 전략적 셈법을 가르는 핵심 변수일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이 세계 전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목표, 그것은 중국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중국을 주저앉히고, 그리고 태평양과 소위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하는 거, 서반구라고 하는 거, 남북 아메리카 대륙, 이것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는 거,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주저앉힐 것인가?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은 핵보유국이잖아요. 핵보유국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거는 그건 미국 자신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이 형편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같은 나라들을 보면 대공망이라든가 방공망 같은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공격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이게 이란의 하늘이 완전히 뚫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하기 힘들 겁니다. 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북한이 ICBM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을 미국에다가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기 매우 어려워요. 그거는 중국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중국은 벌써 몇백 기의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ICBM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중국과 군사 대결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미국도. 그럼 어떻게 중국을 무릎 꿇릴 것이냐, 주저앉을 것이냐, 그거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중국을 타격할 것인가? 그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도록 극자외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구하지 못하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였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그건 원유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다가 투자해 놓은 거,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치고 파나마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효과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란에다가 중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 투자한 게 1,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원래 중국은 이란에다가 2045년 이때까지 4천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중에 지금 1,450억 달러를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림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중국이 미국한테 그거 하지 마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이 이란에다가 투자해 놓은 게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회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장부에는 이란에 투자해 놓은 1,45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자산으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없어진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자기는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부자였었고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1,450억 달러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 돈을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시진핑 들어와서 1대1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외에다가 항구 투자하고 뭐 인프라 투자해놓고 한 게 그게 1조 2천억 달러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외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지금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장부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고 중국의 재산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고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그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값싼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원유 수송로를 또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고 싶은데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는 없으니 왜? 핵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게 뭐냐? 원유 수송로를 차단을 해서 중국이 원유를 구하기 어렵고 또는 원유 도입 비용이 높아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해외에다가 투자해 놓은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중국의 재산을 줄여버리고 중국이 더 이상 해외 투자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이 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하는 그런 압박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동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 안보는 미국의 기대는 중국의 모순된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중국은 지금 정말 고민일 거예요. 이 해상 무역 같은 거 이런 걸 하려면 또 해외 투자를 하려면 바다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해상 무역이라든가 또는 해외 투자의 안전 이것을 누가 지켜줬느냐? 그걸 미국이 지켜준 거예요. 중국 배들의 안전을 미국이 지켜준 겁니다. 중국은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해상 안전을 보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뒷구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해상 안전은 전부 미국 돈으로 미국 군대가 지켜준 겁니다. 미국의 군사기지가 전 세계 군사기지가 한 600군데인가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가서 그 안전들을 지켰던 거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또 미국의 위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상 안전을 지켜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걸 안 하면서 중국의 해상 무역로를 지금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랬던 거고 지금 이란에서도 그런 거고 파나마에서도 그 파나마 운하 다니는 것을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그 군사 질서 또 국제 질서 이것이 중국의 해상 안전을 보장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그걸 안 하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상 안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배들의 해상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항공모함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갓 만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세 척이 있습니다. 그거 성능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미국은 12척인가 그렇게 있죠. 항공모함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잠수함인데요. 미국은 잠수함이 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게 66척인가 그래요. 그런데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12척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다른 잠수함들이 46척이 있긴 해요. 그게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46척이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능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한 10년쯤 지나면 핵추진 잠수함을 아마도 가질 수 있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이걸 가지려고 하느냐.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위성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파악을 당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뭐 1년이건 2년이건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전속력으로 달리게 되면 그건 뭐 몇 시간도 못 견디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추진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맞서서 자기의 항로를 자기가 지켜내려면 미국하고 충돌을 해야 되잖아요. 군사적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핵전쟁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중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강하긴 하지만 그 강해 보이는 것은 지리적으로 국한이 돼 있어요. 바로 중국 앞바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강하다. 하지만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항공모함으로 멀리 가야 되고 잠수함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의 군사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국 배를 지키는 거, 아프리카에서 중국 배를 지킨다, 또 저 남미에서 중국 배를 지킨다, 중국 해군력을 가지고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만큼 또는 미국보다 더 해군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20년은 걸릴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그런 데다가 돈을 쓴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어요. 미국한테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한편으로는 말로 그러지 마 하고 미국한테 대드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의 해상 무역로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데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 역설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나라가 잘 살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만이 0.69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0.7 요 정도였는데 우리보다 더 낮아졌어요. 한국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았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더 낮아졌다. 근데 0.69, 0.7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이냐면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15세부터 49세, 50세까지 그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0.7을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남자는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남녀 한 쌍이 아이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이 남녀 한 쌍, 두 명이 그 가임 기간 동안 35년 동안 0.7명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물론 그 두 명은 노인이 되겠죠. 노인이 되는데 아이는 0.7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35년, 40년 정도가 지나면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2명이었는데 그게 0.7명이 된다.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노인은 많아진다. 그리고 노인은 죽겠죠. 근데 죽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출산율은 이렇게 떨어질까? 대만은 왜 소득은 더 늘어났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질까? 이거는요,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들이 점점 더 자기 실현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고 또 일해서 내 스킬을 터득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생겼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상당 부분 다 그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거야.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출산율 높은 데들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제일 출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차지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내 꿈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뭐 사는 게 아이 낳는 것인 거죠. 또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데가 어디냐면 출산율이 7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어요. 6, 7.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오소독스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로 따지면은 이게 모자 쓰고 뭐 이러고 이게 수염 기르고 여기 뭐 머리도 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몇천 년 전에 유대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구가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니까 정통 유대교, 오르소독스 또는 뭐 유대교 극단주의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출산율이 7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만나면요. 아이가 3명밖에 없는 집은 이상하게 본대요. 너는 왜 아이가 3명밖에 안 되냐 이러고 본대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땅 끝까지 번창하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번창하라는 소리는 뭡니까? 아이 많이 나서 많이 퍼뜨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가 인류에게 준 과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낳아야 돼. 종교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개하든가 아주 가난하든가 그래서 피임이라고 하는 걸 아예 못하든가 그런 데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우리도 옛날에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그런데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더 아이의 숫자,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아이 낳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 반대편 동전의 뒷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 뭐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죠.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소득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런데요. 대졸 초임 같은 걸 놓고 보면요.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평균으로 보면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만도 당연히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TSMC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최소한 2025년이나 이럴 때는 더 잘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임원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을 많이 버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그 부분은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인류의 기본적인 추세,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대만도 그렇더라. 대만은 그게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게 국가의 운명을 흔들 정도가 되려면 한 40년 정도 후의 일인 거죠. 그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닥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일본에 불만을 표한 것이 이란 전쟁 이후 본격적인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사전 포석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이미 트럼프가 청구서를 많이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국방비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돈 써서 너희들 지켜줬는데 이제 네 돈 내서 네가 지키란 말이야. 내 돈 내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 여기서 났을 때도 트럼프가 한국, 일본 아예 콕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나가는 그 석유를 쓰는 게 누구야? 바로 너희들이잖아.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뭐 중국 당신들이 이 석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해협을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우리 해군이 가서 지켜야 되는 거야? 당신네 해군 함정들을 여기다가 파견해서 당신네 배는 당신네가 지키라고 하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도 그렇게 안 했었죠. 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전쟁은 당신이 일으킨 전쟁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큰 그림을 놓고 보면요. 전 세계의 해상 안전을 누가 지켰었느냐? 그것은 미국이 지켰어요. 미국 해군이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커버를 하고 있었고 또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에 감히
도전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겁니다. 가끔 도전하는 세력은 테러 집단들인 거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감히 그 질서에 도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미국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다 미국 국민들의 돈이었던 거죠. 또 미국 군인들이 가서 지켜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었고요. 그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그걸 안 하고 너희 건 네가 지켜 또는 우리가 지켜주면 너희들이 돈을 내. 그러면 내가 돈 받고 너희들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분명히 계속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구체적 청구서라고 하는 거, 그게 국방비, 그다음에 해상 운송할 때 그거 당신들이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군 함정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더 큰 손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할까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시작했던 것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인계철선,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런 용도로 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명시적으로 미국이 전략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것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다른 용도는 뭐냐? 그건 바로 중국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라든가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는데 주한미군만한 위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을 하는 것인데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도 10중 8구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하게 될 때 오키나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미국 본토에서 배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중국의 코앞이에요. 중국의 베이징, 샹하이 다 코앞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중국은요, 바로 순식간에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 군사들과 그 무기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키나와에 있는 거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두고 있는 거하고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기할 수 없다. 거기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서 중국 측에 가서 붙을 수밖에 없다. 또는 북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미국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요, 물론 주한미군 기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중국을 견제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전략산업이 있잖아요. 이미. 그 전략산업은 뭡니까? 조선산업 그리고 반도체인 겁니다. 자, 조선산업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이 조선업이 거의 다 지금 붕괴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해군 함정 숫자를 늘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조선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항공모함이 지금 12척이 있는데 4척밖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왜냐? 함정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조선소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항공모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조성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겁니다.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걸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미국의 적대국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미국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또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가 미국하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중국 편으로 가서 붙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미국에 가지는 의미는 뭐냐? 그거는요. 미국의 AI 투자가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반도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대한민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챗GPT든 어디든 간에 치명적인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미국의 AI 산업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모든 면에서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쟁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AI와 또 방위산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고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거고요. 중국으로서는 뭐 엄청난 원군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그것은 뭐 돈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에다가 투자 많이 해라.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야 한국에만 공장 두지 말고 미국에 와서도 공장 두어.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